지금부터는 이제 그 좋은 미국 주식 고르는 법, 또 사고 나서 좀 인내가 필요하니 네.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 살 때는 밸류에이션을 의외로 신경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네. 미국 주식은 밸류에이션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격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죠. 어떻습니까? 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맞는 말씀이신 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좋은 회사를 사긴 사야 되겠는데 얼마에 사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무슨 아파트가 있는데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실 꼭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주식도 예를 들어 뭐 애플이라는 기업은 정말 너무 좋은 기업인데 이게 정말 과하게 비싸다면은 과연 지금 사야 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든 해외든 밸류에이션이라는 과정은 사실은 꼭 필요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책에서도 제가 좀 요걸 썼는데 왜 미국이 더 중요하냐면 미국은 주식시장이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3분기인가 4분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플의 실적 예상보다 조금 잘 나왔거든요. 그날 하루에 애플이 8%인가 올랐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애플의 시총이 지금 3,0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런 회사가 하루에 8%씩 오릅니다. 또 반대로 작년에 메타, 페이스북은 실적 한번 안 나와도 한 20몇 %가 빠져요. 그렇죠. 실적 나오고 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웬만한 기관 투자자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알았으면 미리 빠지다가 그날은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그날 그렇게 빠지고 오른다는 얘기는 기관 투자가분들도 그 실적을 미리 몰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너무 저는 이제 내년이면 20년 정도 주식을 보는데 한국은 대부분 실적이 나오면 예를 들어 잘 나오면 빠지고 안 나오면 오르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그런 소문이 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밸류에이션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미국은 효율적이니까 내가 정식으로 밸류에이션 해서 이 주식이 얼마인지를 내가 알 수 있다면 기다리면 그 가격이 오겠지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경험상 보면 하여간 실적이 좋으면 오르고 안 좋으면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관관계는 굉장히 명확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 그런 점이 참 좋습니다. 이 팀장님 책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현금 흐름을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거는 이것도 약간 국내랑 해외 약간 다른 게 있는데 해외는 그러니까 국내는 현금 흐름을 버는 것보다는 영업이익을 더 많이 봐요. 어닝 모멘텀을. 근데 실제 돈을 벌더라도 그러니까 이익이 나더라도 이게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요걸 가지고 보통 배당을 하거나 주주 환원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이나 주주 환원이 약하기 때문에 어닝 모멘텀으로만 많이 보세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개념이 깔려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하고 특히나 시장이 많이 지금은 아니죠.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2007년에 자극을 많이 느꼈었는데 회사들이 돈을 영업이익을 내요. 근데 현금 흐름이 안 좋더라고요. 뭔가 재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주식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현금 흐름 보시라라고 얘기를 꼭 드립니다. 이게 이제 주식 격언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격언.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 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식 격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삼성전자 뭐 아마존, 테슬라, 뭐 특히 뭐 버크셔 해서웨이는 뭐 3만 배가 넘게 오르고 이런 주식 처음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얼마다 뭐 이런 우리가 이제 계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오마하의 그 주민 중에서도 돈 못 번 사람들이 있다고 네. 들었는데 네. 이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의미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뭐 방법. 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있고요.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골라서 난 진짜 오래 기다릴 자신이 있어. 이런 분들은 그냥 첫 번째 걸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 가치 투자 이건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종목을 조금 먼저 살 수 있으면 베스트인 것 같아요. 반보만 먼저 사라고. 저는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잘 샀다는 믿음이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건데 잘 샀다는 믿음이 있으면 조금 기다려라 엉덩이로. 왜냐하면 아마존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1000배가 뭐예요? 1000배가 더 넘죠 지금 막 했으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60% 70%씩 빠진 일이 막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견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테슬라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지만 2018년에 일론 머스크가 생산 지옥에 빠졌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생산이 안 된다고 모델 3가. 근데 막 50%씩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를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좋아할 종목을 반보 빠르게 사서 버티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죠. 이 통계 보면은 우리 이제 미국 주식 투자자들 보통 이제 서학김이라고 부르는데 압도적으로 뭐 성장주 투자를 사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뭐 고정관념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님 질문이 진짜 너무 좋으신 질문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보거든요. 제 친구들하고도 해보고 이제 뭐 고객들하고 해보면 성장주는 어떠한 업종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걸 역사를 조금만 길게 놓고 보면은 꼭 그렇지 않더라. 제가 이제 항상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2004년부터 7년 시장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때 한국 시장이든 미국이든 제일 좋았던 업종은 뭐 조선이나 건설이나 기계나 철강 이런 산업재 종목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보기엔 그런 종목들이 다 가치주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PER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회사들의 PE가 30배, 20배, 뭐 40배 이렇게 갔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거를 성장주로 인정을 한 거죠. 앞에 주신 질문하고 연결해보면 내가 2004년, 5년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얘네들이 성장주일 거라고 믿어서 샀으면 그게 성장주 투자인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 IT니까 성장주라고 사는 거랑은 결이 다른 거죠. 저는 성장주 투자하시는 거 너무 좋은 일이고 맞는 거고요. 그걸 하시되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장주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성장주가 가치주가 되기도 하고 이 시기에 따라서 뭐 사실은 뭐 어떤 주식은 성장주라고 레이블이 붙어 있고 어떤 주식은 가치주라고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건 사실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니까 몇 개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얘기하는 날이니까 몇 개 좀 구체적으로 업종 골라서 한번 구체적인 투자 전략 같은 거 좀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뭐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요 세 개 정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게 이제 우선 전기차 투자할 때는 뭐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기차는 일단 명확한 거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죽기 전에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내연차는 없어지고 전기차로 다 바뀐다라는 이 기본적인 이 뭐랄까 목표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건 네. 살아있는 거고 그럼 결국 전기차는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아직은 보실 때는 누가 많이 성장을, 그러니까 침투율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계속 이렇게 주가가 되는 거는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사실 답이 잘 없는데 테슬라는 중국이 지금 시장이 되게 많이 커져 있고 전기차로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큽니다. 그렇죠.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미국 회사라는 점. 애플을 보시면 유일하게 살아남은 핸드폰 회사인데 중국에서 점유율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미국은 전기차 시장이 중국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침투율을 보는 거거든요. 전기차 종목이나 뭐 업종을 보실 때는 반드시 침투율하고 뭐 전환율 이런 걸 보시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사실 지금 이제 전성 시대를 구가한 지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인기가 뭐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 플랫폼 기업은 최근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메타가 과거보다 싸기는 훨씬 싸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훨씬 싸졌는데 주가는 별로거든요. 이 회사가 얘기하는 활동자 수 보통 MAU나 DAU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월간 활동자 수, 일간 활동자 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안 늘고 정체하면서 이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은 아주 성숙한 기업이 아니고 막 지금 사람들이 보는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이는 기업이라면 이 활동자 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나 이제 플랫폼에 비해서 좀 진폭이 좀 크긴 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투자자들 관심도 좀 시들해지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뭐 어쨌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한 성장할 섹터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 변동성이 좀 심한 게 걱정거리긴 한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바이오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저희 개인분들에게는 개별 종목을 하라는 얘기는 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 보시는 분들 수준이 다 있으시니까 나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바이오도 개별 주식을 미국을 할 거야라고 보신 분들은 저는 1번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정성적인 부분 중에서 1번이 뭐냐면 경영진의 학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저는 외국에 살아본 적, 뭐 공부해 본 적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외사에 조금 근무를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외국 사람들은 되게 학력을 무시하고 되게 평등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학력이 별로 좋지 않은데 돈을 잘 받거나 뭐 누구에게 평가받는 경우는 저는 감이 없다. 특히 바이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의 하나를 뭘 봐야 되냐 물어보시면 바이오 창업자가 어느 대학 나왔고 뭘 전공했고 누구랑 같이 일했었는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제가 또 써놨는데 하나를 고르면 창업자의 학력 그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만 생각합니다. 더 말씀. 하나만 더 고르면 이 창업자가 만든 이 바이오 기업이 어디 위치했느냐. 미국은 바이오 기업이 보통 동쪽에 보스턴이나 서쪽에 있거든요. 이 핵심 클러스터에 창업하지 않았으면 일단은 굳이 그 회사를 보실 필요 없다. 거기 창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바이오 업계 네트워크가 좋지 않다라는 거고, 내가 아니군요. 그 창업자가 좋지 않다라는 거고, 거기가 비쌀 거잖아요. 임대료 이런 게. 거기 들어갈 정도로 자금을 못 조달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위치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실은 그럼 왜 약이나 서비스 얘기 왜 안 하냐 이랬을 텐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력하고 위치를 보고 나서 이 약을 골라도 충분하다. 처음부터 약을 가지고 고민하시면 너무 어려운 걸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종목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학력하고 위치를 가보면 막 걸러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약이 어떤 거고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보죠. 상당히 신선한 시각입니다. 이게 앞에서도 뭐 바이오 사실 ETF 투자가 좀 낫다라고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성장주 기업 사실은 개인이 공부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좀 너무 전문적인 분야고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뭐 투자를 하는 분야고 하니까 이 차별성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 뭐 ETF 같은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매우 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ETF가 되게 많이 발달했는데 미국은 진짜로 많이 발달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ETF는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 말고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ETF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배제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조금 운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미국에는 진짜로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딱 생겨가지고 한번 검색을 ETF.com 같은데 잘 나와 있거든요. 검색을 해보시면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다 있고요. 그 업종 밑에 세부 업종도 다 있고 테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별 종목을 가지고 고민하기 싫을 때는 대신 어떤 업종이 될 것 같거나 테마가 될 것 같을 때는 ETF 찾아보시면 웬만한 건 다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ETF로도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는 ETF 수익이 좀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개별 투자하는 거.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이제 만약에 물론 어떤 개인 맞는 말씀이신 게 개인이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으신 분이면 당연히 개별 종목 투자가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참 맞추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 공부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업종이 좋은지를 보시고 그 업종 ETF 사셔도 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메타 보면서도 참 느낀 건데, 이게 역시 사실은 이제 자리를 많이 잡고 나서 이게 진짜 성장주 맞나? 이제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루아침에 뭐 진짜 몇십 % 떨어지는 거 보고, 이게 역시 좀 리스크가 있구나. 네네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성장주 투자할 때 이게 도사리고 있는 위험 반드시 있을 거고, 네.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는 겁니까? 네. 성장주 투자할 때. 지금 기자님이 아주 제가 드리고 싶은 예를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또 반복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다른 하나 예를 또 들어볼게요. 넷플릭스도 딱 들어보기에 성장주 같잖아요. 딱 성장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죠. 근데 올해 주가가 한 60-70% 빠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실적을 보시면 실적은 너무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고 올해부터 자사주도 사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빠졌냐? 2분기하고 1분기에 가입자 수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활동자 수 같은 거 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가입자 수가 활동자 수잖아요. 네. 이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딱 꺾이는 순간에 주식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하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샀는데 걔가 이제 잘해요. 그래서 막 활동자 수가 늘어나다가 이게 정체하지만 실적이 잘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플랫폼이니까 활동자 수 같은 이런 성장성이 꺾일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메타도 똑같아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실적도 실적이었지만 이 월간 활동자 수랑 일간 활동자 수가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게 성장주가 특히 이제 미래의 어떤 가능성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맞는. 왜냐하면 보통 성장주가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나 메타가 PER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메타는 FTSE에는 밸류에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치주 인덱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싸졌습니다. 예. 넷플릭스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그때 비쌌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쌌기 때문에 이 중에 예를 들어 주가가 100원이면 이 중에 50원은 지금 버는 돈으로 주는 거고 나머지 50원은 뭐 몇 년 후에 벌 거를 땡겨온 거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갑자기 활동자 지수가 안 나오게 되면 이 50원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자, 가치주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윌리엄 번스타인 뭐 투자의 내기등 보니까 네. 앞부분에 역사적으로 보면 하여간 가치주의 실적이 성장주 실적보다 조금 좋았다. 뭐 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책 나온 지 꽤 돼서 뭐 지금 통계를 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게 서학개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지나치게 성장주 위주의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가치주에도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나는 사람들이 진짜 안 쳐다보고 싸 보이는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치주 투자를 하시는 게 너무너무 맞고요. 대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냥 가치주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경기 민감 가치주가 있고요. 경기 방어 가치주가 있는데 내가 만약 경기 민감 가치주를 살 거면 반드시 이것 앞에 그 기사 얘기랑 또 비슷한 건데 이 전에 얘기 드렸던 사람들이 그 경기 민감한 가치주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말하기 시작할 때를 꼭 공략하셔야 돼요. 2020년에 에너지주 같은 게 그랬거든요. 적자라고 난리 났을 때 그게 경기 민감 가치주의 대표적인데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할 때 고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매크로를 그래서 그때는 보셔야 되는 거고 경기 방어 가치주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내가 진짜로 현금 흐름 계산하고 뭐 이런 거 계산해서 고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가치주 하면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경기 민감 가치주랑 경기 방어 가치주를 꼭 나눠서 보셔라.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투자가 좀 나은 겁니까? 지금은 저는 에너지나 소재 산업재가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되게 좋았거든요. 경기 민감 가치주예요. 실적이 정말 잘 났습니다. 실적이 보통 잘 나서 PR이 떨어졌을 때는 경기 민감 가치주를 사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닝이 이익이 고점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치주를 고른다면 경기 방어 가치주, 예를 들어 뭐 스테이프가 필수소비재나 헬스케어, 큰 제약회사 같은 거나 뭐 이런 아까 것들 말씀하신 있잖아요. 뭐 존슨앤존슨 뭐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지금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네. 이게 뭐 사실 저도 이거 진행하면서 참 많이 생각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결국 행복하자고 하는 거고 마음 편한 투자가 참 중요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내가 뭐 몇백억 벌겠다, 큰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좋지만 네. 내가 그래도 뭐 도움이 되는 동네 부자 되겠다. 뭐 투자도 좀 수더분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치주 다른 부분에 이 책 보면은 이제 수완 전략이 나와요. 네. 네. 보니까 뭐 sleep well at night 밤에 잠 잘 자는 네. 투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투자인데 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이름은 제가 100% 지은 건 아니고요. 예. 제 책에도 썼지만 필립 피셔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투자자가 고안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이거 반쯤 표절한 거다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결국은 우리가 사는 거는 돈 잘 버는 게 그냥 심플하게 돈 잘 버는 회사를 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잘 버는 걸 꾸준하게 잘 버는 회사를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돈을 꾸준히 잘 벌 거냐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 요소가 이제 브랜드가 엄청나게 강하다. 두 번째, 투자를 많이 할 필요 없다. 이 생산하는데. 세 번째, 브랜드가 주고 투자 많이 안 해서 돈을 잘 버는데 그래서 마진이 좋은데 이걸 주주들한테 계속 준다. 크게 요 세 가지가 맞물려지면은 저는 술립 앨런 나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록터 앤 갬블 여기에 있는 회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P&G나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보면 저희가 P&G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랄비, 뭐 질레트 이런 거 다 P&G 거거든요. 그런 건 어떠냐면 원가가 오르면 가격 올려도 사람들이 사줘요. 그리고 투자도 별로 필요 없대. 그게 뭐 얼마나 투자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기업들이 좋은 거고 그럼 이런 기업들이 근데 돈을 벌어가지고 회사에만 드립다 모아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런 기업, 수한 기업들은 어떠냐면 그거를 벌어서 거의 대부분 주주들한테 줍니다. 배당을 주든 자사주를 사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뭐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여기 그냥 예로 들어드린 게 12개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걸 갖고 계시면 배당이 매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기업들은 배당 1년에 4번 하니까 12기업이 48번 하잖아요. 그걸 윗별로 다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계시면 물론 장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데 덜 빠지고 꾸준하게 배당이 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꼭 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건 좀 편한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새겨 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네. 머니홀의 시청자 여러분께 뭐 좀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KBS 별관에 처음 왔는데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주식 투자를 하든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뭔 투자를 하든 간에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둑격언을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생연우 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바둑을 되게 못 두는데 내가 일단 살아야 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이나 그 예를 들어 빚을 내서 하지 말거나 또는 뭐 내가 돈 1년 후에 써야 될 돈 갖고 투자하지 말라는 게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종목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샀어요. 사고 10년 후에 10배가 오른다고 치죠. 근데 이 돈이 1년 후에 내가 예를 들어 뭐 아파트 잔금 내야 되는 돈이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1년 후에 하필이면 내가 그 돈 써야 될 때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면 이거를 보통 못 견디고 이거를 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 딴 데 썼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거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다. 화병 걸리면. 화병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투자하실 때 물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대출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몰빵을 치는데 이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는 하지 말자. 내가 일단 살고 그리고 투자를 해야 꾸준하게 돈이 벌리고 투자는 복리의 정말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100원이 110원 되고 그 다음 10원이 늘면 120원이 아니라 121원이 되거든요. 이 그림을 항상 명심하셔라. 제가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